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 고조선의 무기와 고조선이 하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의식주를 뛰어넘는 돈, 즉 경제적 매체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으로 볼 때 세상 모든 만물에는 경제 거래 가치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구체화하고 수치화한 실질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문화를 거치면서 구체화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어원이 좀 재밌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어떤 것을 정설로 받아들여야 할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 돌고 돈다 해서 돈이라는 풀이와 함께 귀금속이나 한약재 같은 것을 달 때 쓰는 그 무게 단위인 돈에서 나왔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고조선의 화폐에 썼던 명도전의 도자, 칼도자에서 나왔거나 이것을 줄임말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조선의 경제 권역이라고 한 이 지도는 사실상 명도전의 발굴 지역입니다. 한반도에서 만주를 거쳐 요동, 요서, 하북성, 그리고 내몽골의 대흥할령 산맥에 이르는 아주 광대한 지역에서 이 명도전이 나왔습니다. 한때 이 명도전을 중국의 화폐라 해서 고조선의 경제권이 중국에 예속되었다 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명도전이 발견된 이 지역 지도를 보신 분들도 그 출토 지역이 오늘날 중국의 요령선과 내몽골을 포함하고 있으니 중국 돈이라 했었던 과거 일본 사람들의 주장이 맞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의 영토와 현재의 국경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근대사로서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해방과 더불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전쟁까지 했죠. 하지만 우리 뇌리 속에는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다 하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의 주적은 여전히 북한이어서 우리는 60만, 북한은 120만 대군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만주를 우리 땅으로 여겨서 언젠가 통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고구려와 백제는 옛 고조선의 땅을 잊지 못해서 만주와 요동, 요서를 그침없이 공격도 하고 지배도 거듭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국경은 오늘날의 휴전선처럼 아주 엄중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쟁이 적었습니다. 한 왕조가 서면 500년 이상을 장수할 수 있었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의 체계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언젠가 독일의 예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프랑스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프랑스는 본디 갈리아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오랫동안 로마 제국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로부터 해방된 뒤에도 나라 이름도 없이 지내다가 476년에서야 비로소 프랑크 왕국이 성립되면서 국경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갖가지 내전과 종교전쟁에 휘말리면서 17세기 경에 겨우 절대 왕정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프랑스의 국토는 수십 번의 그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 20세기에도 프랑스의 국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긴 역사를 가진 나라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전쟁은 있게 마련이고 국경의 변화 또한 생겨납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국경은 긴 역사에서 볼 때 힘의 논리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한시적인 경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경과 역사적 영토는 분명히 달라야 하며, 저는 지금 고조선의 화폐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영토를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경이나 바로 전 왕조였었던 조선시대의 국경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정을 혼돈해 가지고 중국에 가서 뭐 고토 회복, 운운해가면서 피켓을 들고 다니는 일도 역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명도전은 전국시대의 동아시아에서 통용되던 화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고조선의 화폐로 쓰였다는 것이 지금 정설입니다. 명도전은 손칼 모양의 청동 화폐로서 그 한가운데 밝을 명자가 장식되어 있어서 명도전이라고 합니다. 과거 국정교과서에서는 명도전의 사진을 아주 크게 확대해 놨기 때문에 무슨 살상용 무기 같이 보였습니다만은 사실은 주물로 찍어낸 그렇게 날카롭지도 않은 작은 화폐였을 뿐입니다. 명도전 하나의 무게는 현재 100원짜리 동전 3개의 무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명도전이라는 이름은 일본 학자가 붙였고 연나라 화폐라고 규정한 것은 중국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폐의 실질적 주인이었었던 우리 측에서는 아무런 주장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명도전이 중국 연나라의 화폐다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내세운 근거로는 연나라 지역에서 명도전이 많이 발굴되었으니 이것이 연나라의 화폐다라는 이론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KBS 역사 스페셜에서 밝힌 연나라의 국경을 한번 보세요. 명도전이 발굴된 지역과는 단 한 군데도 일치하는 곳이 없습니다. 연나라는 대흥알령 산맥 서쪽에 있고 명도전이 발굴된 지역은 그 오른쪽 요서, 요동, 만주,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명도전은 분명히 고조선 지역에서 발굴되었고 고조선 지역에서 유통되었었던 고조선의 화폐입니다. 여기서 잠시 연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나라는 춘추 전국시대 제후국이자 전국 칠웅 중의 하나입니다. 주나라 무왕 때 섬서성 출신의 한후라는 사람이 동이족을 끌어들여 가지고 동쪽으로 옮겨서 세운 나라였었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의 한씨였습니다. 식민사학자인 이병도 선생조차 이 한후의 세력을 한씨조선이라 했었던 것이죠. 연나라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664년 북방에서 산용이 내려고 공격을 하자 연나라의 장공이 이웃나라 제나라의 원군을 청해서 격퇴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산용 또한 고조선의 부족이었는데 이들은 연나라뿐만 아니라 상나라에도 빈번히 침입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위치는 지금 연산산맥 부근이에요. 그래서 그 산맥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도 연이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는 연경이었어요. 지금의 북경입니다. 그 조선시대에 북경 가는 일을 우리는
연행 간다고 그랬었죠. 고조선의 그 청동기 문화는 참으로 다른 고대 국가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청동검은 매끈하게 디자인된 아주 세련된 칼이었고, 또 청동 거울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조선에 청동 화폐가 없었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겠죠. 명도전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제도전이 있습니다. 이 제도전은 제나라 땅, 즉 산동지방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그 형태가 명도전을 닮았습니다. 산동 지역은 제가 이미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처럼 고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도전은 명도전의 짝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명도전과 비파형 동검을 사용했었던 고조선은 연산 산맥을 넘어 자주 상나라와 은나라를 침입했습니다. 제가 상나라와 은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나라는 같은 나라이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전기, 즉 서기전 1735년부터 1452년까지 310년간을 상나라라고 했고 그 후 333년을 은나라라고 했습니다. 규원사화에 고조선을 세운 지 600년이 지났을 때쯤 북쪽에 살던 앙골이 일어나서 자주 반란을 일으켜 부여, 후 등 여러 그 고조선의 제후들이 힘을 합해서 5년 만에 겨우 평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고조선의 세력이 크게 약화가 됐고 북방은 방치하고 서남방 쪽의 경영에만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때 북방에서 만주 지방에서 일어난 신흥 세력으로는 구려국과 남국, 부여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조선의 11개 제후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진 그러나 고조선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 사람들은 기후가 온난하고 기름진 땅을 찾아서 호시탐탐 남방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나라 10대 중정왕 때에 상나라의 수도인 박을 격파했습니다. 이에 상나라는 수도를 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23대 아물 단군이 상나라 땅에 들어가서 고조선의 도읍까지 설치하자 상나라는 이를 두고 볼 수가 없어 군사를 일으켜서 침입을 했지만 고조선의 남후가 이를 대파했습니다. 그 후 두밀단군 때도 다시 상나라를 치니 상나라의 19대 왕 반경은 수도 경을 버리고 언사로 달아났습니다. 이때부터 상나라의 이름을 은으로 바꿨고 그 후 지리멸렬하게 5차례나 천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은나라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고조선은 이후에도 계속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때 그 수도는 낭랑성이었습니다. 낭랑이라는 말은 나라라는 뜻을 가진 조선말인데 이를 한자로 옮겨 쓰면서 세 지역에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그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은나라 때의 낭랑이고 또 하나는 고구려 때의 한반도에 있었던 낭랑국이 있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연서지방에 있었던 군, 다시 말하면 한사군의 한 군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은나라 때의 낭랑성이 어디인지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제 신채호 선생은 고조선의 서쪽 수도가 요하 동쪽인 개평성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헌으로 요사 지리지에 이르기를 개평성은 주나라 때 조선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상나라에 많이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나라를 건국할 때 고조선이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거리 실정을 해서 그 국력이 약해졌을 때 고조선의 흘달 단군이 장군 해문과 장군 남호를 보내서 한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고조선 사람들이 이미 이곳에 살고 있었지만 흘달 단군 이후 두홀 단군 때까지 570여 년간 고조선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그 지방에서 농사도 짓고 양잠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홀 단군이 은나라의 제후였었던 고죽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난하 어구에 있었던 엄독이라는 곳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이 도읍은 번안조선, 즉 고조선의 한 지방 수도였었던 것이죠. 엄독은 험독이라고도 하는데 사기 조선열전에는 험독에 창녀가 있었다라고 하고 또 응소가 말하기를 조선왕 위만이 도읍한 곳이 험독인데 물길이 험해서 험독이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만이 조선의 서쪽에 있었던 번안의 제후가 되었다는 것이지 고조선 전체의 단군이 되었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또 동이민족이 엄독을 수도로 정하면서 연산산맥을 넘어가 오늘날의 천진지방과 북경지방을 지배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한편 한서지리에는 창녀라는 땅의 그 북쪽에는 한 사람이 지키면 만 사람이 달려들어도 빼앗지 못하는 험준한 산맥이 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창녀와 험독의 위치가 오늘날 연산산맥 남쪽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한 사람이 지키면 만 명이 달려들어도 빼앗지 못한다는 말은 연산산맥의 높고 가파른 지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산동의 옛사람들이라는 중국 사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고조선의 무리가 지금 이주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족과 동강인이라는 그 전투를 나타내는 이런 그림도 있는데요. 5,000년 전 중국 티베트를 사용하는 민족이 하화족이 동이족과 좌록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동이족이 이겨서 하화족과 합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 이후 하화족의 세력이 커져가지고 동쪽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족과 하화족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전투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한편 하화족은 고조선의 침략이 계속되자 조선을 맥족이라 하고 욕설로 표현했습니다. 맥이라는 것은 상상 속의 동물로서 멧돼지 같은 크기의 코뿔소의 모양이며 코끼리 모양의 머리를 갖다 붙인 듯한 한마디로 여러 짐승을 그냥 뒤죽박죽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기이한 모습을 한 동물입니다. 이 고조선이 서쪽에서 다가온 하화족과 부딪히면서 그들과 동화해서 오늘날의 중국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화족이 얼마나 고조선을 무서워했으면 멀쩡한 조선 사람을 맥이라고까지 욕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규원사화에는 옛적부터 부여 사람들이 요임금 때 허문이라 하던 계유지방에 들어가서 그 지방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되지만 직업 없이 수렵 생활을 하면서 가죽옷을 입고 다니니 사람들이 맥이라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겨난 욕칭이 후일 고조선임을 가리키는 일반 대명사로 변해서 수많은 중국 서적에 조선 예맥, 부여 예맥, 고구려 예맥, 요동 맥인 같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불렀다는 사실도 알아둘만 합니다. 자, 다시 이 그림을 보실까요? 조소상인데요. 상고, 그러니까 옛날 산동사, 산동의 역사란 얘기죠. 중국에 도착한 동이족은 흑토기와 회색토기를 만들었으며 그것은 대문구와 용산 등지에서 다수가 출토되었습니다.
흑토기의 몸체는 두껍고 상대적으로 거칠지만 채색 무늬에 비해서 훨씬 커서 실용성이 뛰어났습니다. 자, 이 그림은 중국사에서 내려받은 것인데요. 맥족을 하나의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조선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다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진한조선, 번안조선, 마한조선으로 구성된 연맹국이었습니다. 그중 진한의 수도는 아사달이었었는데 지금의 하얼빈으로 추정하고 서기전 1285년에 백악산 아사달로 천도했으니 지금의 장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전 425년에 또다시 오늘날의 심양으로 수도를 옮기니 조선시대에는 이곳을 장단경이라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땅의 북부여가 독립을 하면서 고조선에 많은 국토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군조선의 남쪽은 마한조선이라 했는데 그 서울은 백아강이었습니다. 백아강은 지금 북한의 평양입니다. 서기전 2333년부터 단군조선이 사실상 망한 서기전 238년까지 한 번도 마한의 수도는 변한 일이 없습니다. 번안조선의 수도는 험독, 낭하성, 탕지, 개평, 한성 등으로 5곳을 옮겨 다녔으며 이를 오덕성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국 땅에 가까워서 중국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주를 했고 여기다가 내란까지 일어난 데다가 후에 강력한 한나라가 건설되면서 이 연산산맥을 방패 삼아 지켜오던 고조선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고조선은 요동반도 일부와 평안남북도로 영토가 축소되었다가 다시 신흥 고구려에게 패망한 이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사진을 보실까요? 고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강화도의 고인돌 유명하죠. 그리고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에 있는 고인돌로서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 그림은 북한에서 발굴한 청동 2인 교회 장식품입니다. 고조선 때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 백성들이 모두가 기뻐하며 도리가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이 도리가를 드리노래라고도 하는데요. 드리는 노래, 바치는 노래, 헌가를 말합니다. 도리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는 아침의 솟아 밝은 빛으로 비추어 빛나고 나라에는 거룩한 분이 계시어 덕의 가르침을 널리 비치네. 큰 땅의 나라 우리 배달 거룩한 조정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마다 가혹한 정치를 보지 못하네. 빛나게 밝게 노래하며 길이길이 태평하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돈 이야기로부터 고조선이 중국을 침략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